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거대한 범죄 세력이 싸지른 오물을 치워주고 닦아준 치욕적인 대법관들, 이것이 오늘 아침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7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큰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을 재검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소식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기 앞서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하고 좀 퀴즈 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5가지 종류의 신문이 옵니다. 조중동, 매일경제, 그다음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을 5개를 받아보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전부 읽습니다. 거의 다 읽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퀴즈를 드립니다. 이 손에 조중동이 들려 있습니다. 조중동, 제 손에 조중동이 들려 있습니다. 네. 이 조중동에서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는 빼자고요. 그건 경제신문이니까. 이 조중동에서 어제 대법원에서 민경욱 의원이 각하됐다, 소송에 각하됐다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퀴즈를 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종이신문 조중동에 어제 대법원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단 한 줄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조중동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신문을 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한자도 없습니다. 이 경제신문은 말할 것 없이 조중동에서 한자도 없이 없어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기사, 그리고 밸류가 높은 기사입니다. 근데 없어.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어. 이들은 처음부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이들은 한 번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일이 없어. 그리고 어제 인천 여수구에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도 보도를 안 해.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법무부 장관 아무도 4.15 부정선거 얘기 안 해.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해. 조중동 아무도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얘기 안 해. 모든 사람이 얘기 안 해. 모든 기득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 왜 이들이 답을 줄 압니까? 조중동이. 그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부정선거의 가담자였기 때문에, 동조자였기 때문에, 무침묵의 동조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하기가 민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4.15 부정은 부정선거거든 아닐 것 같아. 그거를 논의하는 것조차가 싫은 겁니다. 조중동은. 우리가 여러분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그리고 지금 여야의 모두 국회의원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모두가 다, KBS, MBC 모두가 다 4.15에 대해서는 입을 탐구하고 있고 없었어. 또 우파의 몇몇 인사, 내가 우파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 몇몇도 4.15 총선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어. 아니면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해.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비리의 카르텔, 거대한 이 범죄 조직의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제 민경욱 의원의 선거 공판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뉴스는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를 여러분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언제나처럼 인세영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찬란하게도 자랑스러운 대법관 얼굴 4명이 있습니다. 자, 기각 판결과 법정의 분위기. 3년째 끌어온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선거 무효 소송의 판결은 단 1분 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 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함께 경비원과 몸싸움이 일었다.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신뢰가 소라워지자 모두 급히 퇴장했다. 기각이라는 말만 남기지 퇴장한 판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는 30여 분간 이어졌으며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와 기각의 사유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방청석을 비롯해 법원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도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기자가 보이지 않았다. 얘들 안 나온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이것들은. 기각 판결에 나오기가 무섭게. 그러나 기자는 안 나왔어. 법정에 이 기자들은 없어. 그런데 기각 판결이 딱 나오자마자 기사가 막 쏟아졌어. 그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분 만에 끊었어. 어제 그 재판은 1분 만에 끊어서 기각입니다. 막 해서 막 와 하니까 그냥 재판관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순간에 막 기사들이 막 쏟았어.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졌어. 어떻게 알고?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기자들이. 이미 대법원, 그 다음에 조중동 이런 언론사는 다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각했다는 걸 다 알고 있은 거예요. 판결만 다 미리 준 거야. 이렇게 보도해달라고. 언론사에서 예, 그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딱 기각 판결 나오니까 기각 판결에 나오니까 무섭게 기사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모두 미리 작성해 놓은 듯한 한결같은 문구로 기각의 이유를 적었다. 주요 언론이 일제히 송출한 판사의 기각 사유는 대략 원고가 범인을 지목하거나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으니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대법원 판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누구 범인 잡아달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투표용지를 보고 그것이 무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 달라는 거였지. 아니 원고가 그렇게 한 사람 범인을 잡아야 할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춘리 투표지와 그리고 울장기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무결성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대법원 판사들은 봉창 긁고 있는, 자다가 봉창 다리 긁고 있는 소리 하고 있어요. 봉창 긁고 있는 소리. 그리고 무결성 있는 거 범인이 누구야? 원고 네가 잡아와. 잡아오지 못했으니 기각이야. 계속 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각 사유는 본지가 방청석에서 직접 들었던 사유와는 전혀 달랐다. 법정에서 판사는 아예 기각 사유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안고 들어가 버렸다. 도망가 버렸다. 주요 언론은 기각 이유에 대해 주저리 설명을 다 달고서 즉각했다. 사전에 미리 판결문을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력은 카르텔이면서 다 짜 있어요. 거대한 범죄 세력, 대법원 판사, 조중동 다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통속. 또한 원고가 선거 사범을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판사가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는 사유 자체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러분, 이게 재판이에요? 원고가 검사예요? 원고가 경찰이에요? 이 사람들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로 내려갑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의 무결성이 침해돼 무효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 사범이 누구인지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 민경욱 의원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누가 했냐 안 했냐를 따져달라는 게 아니다. 이 배추리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판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자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민경욱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선거의 무결성에 침해돼 무효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 사범이 누군지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앞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 1000여 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2시간 전부터 모여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랬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하며 크게 요동했다. 주변에는 경찰 버스 20여 대가 시민들을 둘러싸고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판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부당함을 울분을 통했다. 향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충격은 크다. 특히 재검표에서 나왔던 다양한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을 비롯하여 각종 영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모여서 지난 3구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온 시민들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해 명백히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안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했던 거물급 정치인과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지율로 볼 때 최악의 국면을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파 국민들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 는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은 기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과 그리고 차교환 변호사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의 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4.15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이상한 통계로 통계와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하듯이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게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정 싸움에서 혁혁한 무공을 보여주신 석동현, 권오용, 도태호, 현삼상, 박주연, 이동환, 유정화, 김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3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전국 각지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선거 정의를 위해 계속 쌓아나갈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시작했고 어제 국회에서는 총리가 부실한 선거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거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쌓아나갈 것입니다. 정의를 우롱한 대법원은 각성하라. 정의를 외면한 대법관은 자격 없다. 다음은 차교환 변호사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처참한 몰골. 양승호 박사가 박주신 병역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심규홍 부장의 재판부는 양승호 등 피고인이 박주신과
원순위 대리 촬영 또는 필름 바꿔치기 등 범죄 수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권력자들이 비리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의혹 제기만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희한한 법리를 적용했었습니다. 어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그런 희한한 법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세력의 싸질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에서 인용했습니다. 거대한 세력의 싸질은 오물을 치워주고 닦아주는 대법원이 되었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조롱받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대법관이 정말로 대법관이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차규환 변호사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세력이 싸지른 오물을 치워주고 닦아주는 대법원, 차규환 변호사의 일갈이었습니다. 자, 어제 김경재 방송에서는 대법원 앞에서 현장 시민들이 분노한 그 모습을 현장 중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경재 전 자유연맹 총재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경재 후보 전 후보가 어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우 의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김경재 방송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은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그러니까 민경욱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 인용합니다. 코트,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밝혀야 한 것은 대법원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나무일 같지 않게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난번 4.15 총선은 사전투표가 63대 35로 사전 조작됐다 하는 것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폭로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 작업에 가담했던 민주당의 어떤 옛 동지로부터 그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의 고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 맞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맞지 않았다면 제가 난리 났을 겁니다. 엉뚱한 소리 했다고.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의 판단은 틀렸어요. 63대 36으로 사전 조작한 고도의 선거 조작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잡아내야지 어떻게 민경욱 원고가 그걸 잡아냅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그 조작의 가능성을 전문가를 다 불러가지고 검찰을 해야 되는데, 그 QR코드도 사실은 위법이에요. 근데 QR코드라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데 대단히 용이한 수단입니다. 원래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엉뚱하게 말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이걸 선거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인정한 상태에 검표를 했더니 당일 투표에서는 민경호 후보가 그 정의당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졌어요. 여기 조작된 겁니다.
63대 36으로 최종 2893표 차이로 졌다. 그리고 다시 그걸 검표를 해봤더니 결과 정의원은 128표, 정의당 후보는 128표가 줄어들었고 민경욱 전 의원 후보는 151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당락과 관계가 없다. 저는 이것은 사전에 조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의 대법원은 아직 문재인의 대법원입니다. 문재인이가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런 문제에서 압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부정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버려두고 다른 짓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경우 동지는 자기 개인의 당락을 떠나서 4.15 총선의 선거 부정 전체를 자기가 앞장서서 선두에서 선봉장으로 그 문제를 파헤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영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경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벌리는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이것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이 나라 정치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고 언젠가 민경욱은 반드시 국회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제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에 대한 제 견해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상로의 견해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그 김경재 총재가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문재인 사람들이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는가 하면 이들은 아직도 문재인 세력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 건가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 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저쪽에 많으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계산을 잘못했는 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면 이들이 이 생각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 예를 들어서 지금 20%로 10% 아니면 한 자리 숫자 4% 5% 떨어졌다. 위기다. 라고 하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치적 승부수는 뭐냐면 자기를 탄핵하려고 벼르고 있는 174석의 국회의원들이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하에 검찰 조직,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이 4.15 총선 배춘희 투표지 이하고 그건 민사고 형사적으로는
조사를 해봐 라고 해서 만약에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을 수사에 들어가면 이들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건 부정이라는 게 금방 누구였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들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가도 이들은 아마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지금 이들은 판단 계산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을 보니까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부정선거에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문재인하고는 조금 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을 거야, 부정선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걸 부정선거를 지켜주면 윤석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문재인 측에서도 계속 자기들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어제 그런 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지지율을 탄핵을 하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저 174석 가만히 탄핵을 당하지는 않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닐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들은 얼굴이 사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잡아가두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와 그다음에 전두환이 잡아가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너에 몰리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는 길은 4.15 총선을 수사하는 것,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제일 먼저 구속될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 제일 먼저 구속된 사람이 우병우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 견해는 줄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배달된 매일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매일경제 맞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분은 취임할 때부터 개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쉽게 개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연 첫 번째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붙여야 하는데 이런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거대한 카르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끄떡없는 이 거대한 카르텔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국민들의 표를 훔쳐서 정권을 만들고 국민들의 표를 훔쳐서 국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헌법을 그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은 필요 없어. 이제 국민은 필요 없고 가짜로 뽑힌 대통령, 가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개헌 논의는 이 174명의 국회의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헌 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조작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그 국회의원 마음대로 개헌을 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칼럼을 쓰시는 분들의 수준이 낮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상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법 대신 정치가 말하게 하라. 뭐 길어요. 하지만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리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저리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쓰느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핵심이 없는 글을 쓸 때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잔뜩 해야 하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악역은 가급적 윤핵관들에게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합의 언어를 사용해라.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꼼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꼼수를. 중앙일보가 이현상 칼럼니스트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 당신.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좋은 말에 나는 화합하겠습니다. 무슨 협치할 이런 얘기만 하고 악역은 윤핵관들 시켜. 당신은 말만 좋은 말만 번드러하게 입에 발린 말만 해. 지금 이겁니다.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라. 꼼수죠. 이 꼼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 같은 신문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조중동 같은 신문이 대통령에게 나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꼼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꼼수만. 국민들에게 이빨인 얘기만 하고 당신은 뒤로 빠지고 윤핵관들 앞에서 좀 안 좋은 싫은 소리는 윤핵관들이 하게 하고 당신은 뒤로 빠져. 입에 발린 얘기만 해. 이게 대통령한테 하는 훈수입니다. 중앙일보가. 조선일보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조중정 정도 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연연하지 마라. 진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일을 해라. 저는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 슬로건을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일을 나는 다 정상으로 만들겠다. 선거제도 정상으로 만들고 투표제도 정상으로 만들고 배추리 투표지 정상으로 만들고 코로나 방역 정상으로 만들고 원전 정상으로 만들고 다 정상으로 만들겠다. 당신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현상 씨의 그 꼼수 뒤로 빠지고 자기는 대통령은 입에 발린 얘기만 하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 기억하시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거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강요들이 매일 보고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고 강요들을 질책했어요. 윤석열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야, 비정상인 거 정상으로 돌려. 법무부 장관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뭐야 비정상인 게 뭐야 정상으로 돌려 라고 윤석열이가 앞장서서 추진 있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일만 해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대통령이시오. 근데 이현상이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뒤로 싹 빠져서 입에 발린 소리만 하십시오. 이게 조중동 같은 유력신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걸 칼럼이라고 쓰고 앉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지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들에게는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일만 해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입에 발린 얘기만 하라는 게 이현상입니다. 조중동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닮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역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인터뷰했어요. 그거 보여드립니다. 비핵화 위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문제로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제목의 엄청나게 한 면 전체를 다 권영세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태선 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 야, 북한이 이 권영세 장관 얘기는 그겁니다. 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해 줄게. 두 번째, 우리가 북한을 좀 이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방송 이런 걸 좀 봐야 돼. 이게 권영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북한 체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였던 김태선 씨가 이 사람 정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읽어드리고요. 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권영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두세요. 자,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성격이 강했다. 통일부가 단순히 집행부서 정도가 아니라 콘텐트 자체를 통일부에서 만들고 정책의 방향도 통일부에서 정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필요에 따라선 공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대북 협상과 대화에 관여하는 건 이상하다. 실사 남북 공동성명 때부터 정보기관이 남북 대화에 관여한 건 잘못된 부분이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돌리는 게 정상화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권영세 장관의 견해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미안하지만 통일부는 필요한 부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부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부서는 여가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부서입니다. 필요 없는 부서가 일을 하려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교부 내에 북한과를 하나 두면 됩니다. 권영세 장관은 본인이 장관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권영세 장관의 말은 틀렸습니다. 필요 없는 부서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자, 권영세 장관이 계속 주장하는 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엄청난 아주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방송 이런 걸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봐야 한다. 지난번에 아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태선 씨의 글을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립니다. 권영세 장관은 김태선 씨의 글을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햇볕이 유령이 되살아난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라는 인간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이랍시고 제시한 방안이 핵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르고 골라서 대북 담당 통일부 장관 자리에 올려놓은 인간이 이런 한심한 자라니 기가 막힌다. 첫째로 권영세는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지 모르는 알짜 무식한 자다. 김씨 가문은 배가 고프거나 돈이 없어서 핵을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 최고의 권세와 향락을 누리는 김씨 가문이 핵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이 독재 체제와 향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 아니라 김씨 가문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대북 지원을 계속해주면 정은이는 보라 우리가 핵을 가졌기에 남조선 애들이 대가리를 박는 것이다 라며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핵무기와 소형화 생산해로 나아갈 것이다. 김정은이는 그 핵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한국 땅 전체를 가져다 바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은 쌀과 돈 따위로 받아먹고 포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김씨 독재와 그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 둘째로 권영세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역적의 지지자다. 솔직히 말하자 북한의 핵은 한국에서 보내준 쌀을 먹으며 한국에서 준 돈으로 원자재들을 사다가 만들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안다. 권영세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인간이기에 이것을 부정하고 아직도 김대중의 햇볕 정책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가. 권영세의 발언으로 햇볕으로 북한을 녹인다면 권영세 발언대로 햇볕으로 북한을 녹인다며 퍼주어서 핵을 만들게 한 김대중의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핵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권영세의 행위는 더 많이 퍼주어서 북한의 핵의 소형화와 다량 생산을 돕겠다는 숨은 의도가 분명하다. 보수들이 세웠다는 윤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문재인 정권 때에도 감히 대놓고 못했던 역적질을 노골적으로 하겠다고 덤비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또 다른 글, 북한의 아가씨들이 보고 싶은가?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북의 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좌우를 떠나서 전체 한국인들에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첫째, 북인권을 개선하는데 북한 방송을 남한에 개방할 필요가 뭡니까? 둘째, 한국 사람들이 북한 방송을 들으면 그 대신에 북한 국민이 이들의 인권이 개선됩니까? 셋째, 한국은 왜 이런 정신병자들만 골라서 청와대와 정부의 장관으로 드립니까? 정신병자 또는 역적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첫째가는 기준입니까? 답을 좀 해보십시오. 북한 인권 개선하는데 왜 한국인들이 북한 방송을 들어야 하는가를 북한 인권 개선을 하려면 오히려 대북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날에 김정일, 김정은이가 북한 국민들이 눈을 뜨는 게 두려워서 탈북자들이 대북 비라와 방송을 막으려고 발악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권영세는 분명히 한국을 적화시킬 목적으로 북한 방송을 개방하려는 무서운 자입니다. 북한은 선전선동으로 3대에 걸쳐 국민을 세뇌시키고 세계 유일의 강력한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선전선동의 최고 달인들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보내는 방송에 공개 총살 장면이나 꽃제비들이 참상을 내보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미인들로 최고의 조작된 방송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런 북한의 방송을 한국의 학교에서 전교자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선전을 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청소년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분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권영세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매우 불안한 인간입니다.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아직도 윤 정부의 대북관이 철저하다고 주절거릴 바보들이 있겠습니까? 애국자들은 통일부 해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김태선 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만요. 찾아놨습니다. 곧 꺼내겠습니다. 네, 꺼내겠습니다. 찾아놨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제목은 추경호 장관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규제 혁신하겠다,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끊을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되는 시대적 과제다. TF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쉼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 강도도 점차 높여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5년 내내 규제 혁신하겠다. 미안합니다만 잘 안 될 겁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성공한 정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달라. 천만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도 5년 내내 규제 강도 아무리 높여봐야 그 규제 혁신 강도를 아무리 높여봐야 성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규제를 혁신할 때 규제 개혁을 혁신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갖고 있는 무슨 법조항 하나 몇 두 개 이렇게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반도체 정원을 어떻게 하겠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깎아준다, 그게 아니고 조세 전체, 조제 정책 전체 조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별 법규가 규제다 아니다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거듭 얘기지만 시스템을 바꿔라. 선거도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라.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고 수개표 시스템으로 바꿔라. 지금 시스템을 바꿀 때지. 세금 몇 푼 깎아주고 그 다음에 무슨 허가 하나인데 빨리 허가 받아주게 하고 이거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 근대적인 시스템에서 조국이 근대화라는 시스템으로 바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스템을 바꾼 사람이에요. 근대적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시스템에서 현대화 시스템으로 바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나와야 하는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에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시스템을 바꾸서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스템을 바꿔야지 교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명령이 된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와. 그 전에 나한테 보고하지 마.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시스템 바꾸는 안을 만들어 갖고 와.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놨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비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됐다.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다. 한자수율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뭔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느껴야 한다. 는 겁니다. 이 조중동 그 정규제 주필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전 정규제 주필 표현 중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 조중동 얘들 어린애 수준입니다. 이거 이런 어린애 수준의 조중동에 휘둘리면 안 된다. 꼼수 피고 대통령은 뒤에서 빠지시고 좋은 말만 하셔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잘못된 번지수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지지율이 떨어져야 한다. 는 겁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우리나라의 식자층,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칼럼을 가능한 한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칼럼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 꼼수에 틀린 얘기만 하고 좁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인이 이럴진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번지수 제대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나라는 오직 원맨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시스템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대통령 내가 이 시스템 바꾸고 있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이해도 못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질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스템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누가 봐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합니다.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리면서 후원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의 상업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월 말에 구매했으니 2달째 사용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잔도깨비를 알게 된 건 유튜브 이상로님이 방송하시는 프리덤 뉴스에서부터 봤으니 1년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렌탈도 가능하다는 말에 한번 써보자 결심해서 구매했어요. 잠도깨비를 사용하기 전인 3월달에는 수면 점수 57점,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있는 6월달에는 수면 점수 90점, 무려 33점이나 올랐고요. 실제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3할 정도가 수면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서 이상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잠도깨비 잘 구매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예, 잠들기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우파 대통령은 너무나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뽑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단 한 번이라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했다면 대법관은 법과 양심이 아닌 진영 논리로 판단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탄핵의 위험에 처해야 그때 정신 차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니라. 국힘당도 끽소리 안 하는 거 보면, 또 하태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5 부정선거를 이대로 두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임기 보장은 어려울 겁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그것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네. 병을 못 고치면 의사가 아니듯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법관이 아니다. 법을 바로 못 잡는 법관이라면 노숙자나 무지랭이나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는가. 권영사 장관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다. 권영사와 김정은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네, 어제 4.15 부정선거 기각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나라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가슴속에 폭포처럼 흐르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탄핵하자고 덤벼들 겁니다. 그래야 그때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욱더 떨어져서 내가 지금 전지를 잘못 잡고 있구나 라고 빨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